바이든 두 후보가 치열한 유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명을 넘은 가운데 수도권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조금씩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감찰권 행사에 대해 검찰 내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올 경기 안산시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조두순 집 주변 1km 이내 여성 안심구역이 설정됩니다. 또 모호관찰관이 24시간 조두순의 동선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다 건너 미국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9시 뉴스 먼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플로리다도 가보겠습니다. 승기를 잡으려면 놓칠 수 없는 격전지인데 두 후보가 같은 날 출격했습니다. 첫 소식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5시간 간격을 두고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격돌한 지역은 플로리다주 중서부 템파입니다. 선거인단 29명이 걸린 플로리다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접전 상태. 템파는 플로리다 중에서도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플로리다주 코로나19 확진자 79만여 명.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두 후보의 유세 방식과 연설은 확연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We're never going to lock down again. We locked down, we understood the disease, and now we're open for business. I'm not going to shut down the economy. I'm not going to shut down the country. I'm going to shut down the virus. 경제 성장률을 놓고도 두 후보는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You see the number today? 33.1 GDP, the bigges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He inherited everything in his life. Oh, it's a fact. He squandered that economy like he squandered everything else. 경제 반등을 무기로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바이든 후보는 이민자와 성소수자 차별 철폐 공약으로 응수했습니다. 두 후보, 이번에는 미네소타에서 또다시 맞붙을 예정입니다.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트럼프, 흑인 표심에 호소하는 바이든. 두 후보의 메시지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가 막판 유세에서 경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건 그만큼 핵심 현안이라는 얘기죠. 미국 유권자들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먼저 미국 3분기 성장률 크게 반등했네요. 그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우선은 2분기 성장률이 워낙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덕을 좀 봤죠. 문제는 당장 4분기고 내년인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 성장 속도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이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네, 세계 경제가 워낙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 내수 시장 의존도가 큰 수출 중심 국가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현재로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국 중심주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고수할 거고 바이든 후보도 바이 아메리카를 통한 제조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있어서 대미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은 경쟁 구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큰 겁니까? 누가 되든 중국 견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중국은 이미 2분기부터 플러스로 갔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미국 GDP 넘어서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다만 방법론에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관세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하겠지만 바이든 후보는 이걸 다자간 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표면적 갈등은 좀 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계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통적으로 미 대선 후에 금융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 불복 등으로 당선자 확정 못 짓는 상황이 오래가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 요동칠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4년 전처럼 역전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판세가 4년 전과는 다르다는 분석들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현장 취재하고 온 박성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세에 찬조 연설자로 나선 사람들. 하원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 재선을 노리는 하원 의원이 등장합니다. This is Donald Trump's party, and I am a Donald Trump Republican. 그러나 지역 정계의 거물인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피해갑니다. Are you proud of your support for President Trump? If you want your tax cuts, I'm your girl. You want the largest tax increase in history? You got somebody else over here.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는 의원들도 나타났습니다. I think the overwhelming reason that President Trump won in 2016 was simply because Hillary Clinton was literally the most unpopular candidate in the history of polling. 4년 전 대역전승을 거둔 트럼프 측은 54%에 달했던 힐러리 클린턴의 비호감도를 막판 역전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My discovery, the undercover Trump vote that I talked about months ago under a hail of criticism, it was real. We identified them as people who want to take the country in a new and different direction and had an unfavorable opinion of Secretary Clinton, but were not yet decided. 선거 막판에 많은 부동층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비호감도 때문에 트럼프에게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의 호감도는 50% 선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비호감도가 과거 힐러리 클린턴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Again, Uncle Joe, he's sort of approachable. He has a little bit more closeness to people in some ways than Hillary Clinton had. 4년 전 선거 막판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10%에 달했다면 이번에는 3, 4% 정도에 불과한 것도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It seems really hard to imagine that there much can be changing at the race at this time. Like there's a record level of Americans who've already decided who they're going to vote for. 그러나 적은 표를 얻고도 이길 수 있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KBS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외교 안보 지형에 끼칠 영향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들도 그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선 미국이 세계 군사 전략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한국과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도 어떤 방식으로든 진전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이 둘의 갈등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은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인데요. 연속 보도 첫 순서, 오늘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외교 부문 가늠해 보겠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 압박은 지속될 거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다만 구체적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대결 구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 가치를 내걸고 동맹국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방법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시 뽑아준 거잖아요. 더 세게 갈 그 개연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압박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경제와 안보를 내걸고 중국을 애워싸는 방식에 강하게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의 동참을 요구한 중국 IT 기업 배제 구상 클린 네트워크는 물론 안보 협의체인 쿼드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중국을 겨냥한 다자 안보 동맹은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끼어들면 중국이 보나마나 우리한테 또 제재를 가할 텐데 그때 미국이 뭘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확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미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어슈런스 수단을, 그 조치를 받아내야 돼요. 우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로운 확진자 114명, 이 가운데 국내 발생 93명입니다. 사흘째 세 자릿수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제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빨라서 언제든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규 환자 수를 보면 이번 주 하루 평균 92명을 넘어서 지난주와 비교해 증가 추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일상 공간에서 감염됐는데 서울에서는 강남구 사우나와 지인 모임, 또 헬스장 등에서 소규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경기에서는 기존에 집단 감염이 확인됐던 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용인의 동문 골프 모임과 포천시 추산초등학교 관련해서도 소규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의 원주 일가족 관련해서 또 대구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로윈 데이를 하루 앞두고 방역당국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이 몰려있는 서울 이태원 거리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오늘과 내일은 더 깐깐하게 점검을 한다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이태원은 한마디로 잔뜩 긴장한 분위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서 지하철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점차 늘고 있고 거리의 인파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마스크를 잘 착용했습니다. 대신 헬로윈 관련 복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분장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시끌벅적하지 않게 조용히 즐기고 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클럽들이 몰려 있는 곳들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업주들의 약속대로 대부분 일시 휴업을 해서 문 연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클럽과 감섬 주점 등 춤추는 유흥시설 150여 곳 중 절반 이상인 80여 곳은 모레인 일요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더라도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하고요. 위반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단속이 세진 클럽 말고 다른 시설이나 아예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은 지난 5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인파가 이렇게 뚝 끊겨가지고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방역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음식점이 몰려있는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그 전신 소독이라든지 QR 인증 등을 거치게 해놨습니다. 이태원 그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그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박한 그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도 그 방역 당국에서 세워준 지침대로 그 거리 두기 철저히 하시고. 우려되는 건 이처럼 방역이 강화된 지역 말고 상대적으로 약한 곳들입니다. 헌팅포차와 같은 유사 유흥시설 또는 아예 단속이 느슨한 지자체로 놀러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유사 유흥시설도 점검을 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간 일본에서 희한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야구장에 관중을 채우고 얼마나 감염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이 개최가 불투명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조급증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손 소독을 마치고 발열 상태를 확인한 관중들이 줄지어 야구장으로 들어섭니다.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됐던 관중 수가 80%까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90%, 모레는 3만 4천 전석을 채울 예정인데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지는지 알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最先端のテクノロジー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を組み合わせながら大規模イベントといったことを実施するという形作っていきたい。 실험은 경기장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로 관중의 안면을 인식하고 마스크 착용률 등을 실시간 분석해 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응원하면서 나오는 침방울의 확산 정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例えば 70% ですと、その時はワーニングのメッセージ、マスクをしてくださいみたいなテロップを流したりしながら着用率を上げると。 요코하마 경기장에선 내년 도쿄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립니다. 올림픽 관중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사전 실험인 셈입니다. 실험 대상을 모으기 위해 티켓이나 유니폼 값도 30% 넘게 깎아줬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やっぱりちょっと怖いなと思うので、私は行かないです。その人の多いところに行くっていう方がやっぱちょっと怖いかなっていうのは今正直ありますね。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주말 5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구장 도쿄돔에서 같은 실험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요코하마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전세 시대가 가고 월세 세상이 온다. 전세난이 심각할 때마다 대책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정치권은 때로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만 있다는 전세제도, 다주택 보유를 쉽게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집장만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전세가 사라질 거란 전망은 특히 내 집장만을 꿈꾸는 분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할 겁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가을 이사철과 함께 찾아온 전세난 때문에 전세 소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전세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지윤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3,800세대 규모의 서울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달 정부에 신고된 임대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월세나 반전세가 전세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순수 전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요즘에 너무 없어서 2개밖에 없어요, 24평이. 이렇게 전세 물건이 줄면서 월세 전환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통계로 보면 최근 아파트 전세 거래는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또 4년 전부터 전세와 월세 비율은 4대 6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전세 소멸론도 반박했습니다.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 투자가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갭 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담긴 6.17 대책이 나온 뒤에도 3명 중 1명은 전세금을 끼고 집을 샀을 정도입니다. 68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전세 보증금을 한꺼번에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요즘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강화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강화, 무조건 대출로 해결해서 보증금을 내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다만 대부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의 10% 정도는 당장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돼 반전세 전환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저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보유세 증가로 집주인의 부담이 늘면서 반전세나 월세 선호 현상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전세가 사라지진 않는다 해도 갈수록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2곳을 대상으로 전세와 월세 주거비 부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 보증금만큼의 자기 자본이 있고 전세 보증금과의 차익은 대출 한도와 상관없이 빌린다고 단순하게 가정한 수치입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의 전용 면적 90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세를 보면 전세가 3억 1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106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있는 세입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 2억 6천만 원을 빌리면 매달 이자는 55만 원. 그런데 월세가 106만 원이니까 배에 가까운 돈을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거죠. 부담이 참 큽니다. 이번엔 서울 송파구로 가볼까요? 전용 면적 98제곱미터 주택의 전세는 13억 7,500만 원, 월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365만 원입니다. 전세를 얻기 위해 1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72만 원입니다. 월세가 전세 이자 비용보다 이렇게 93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월세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세입자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드니까 소비는 위축됩니다. 이걸 최소화할 방법이 있어야겠죠. 먼저 현재 2.5%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다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보조금 지급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다시 공급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특히 양질의 임대주택도 늘어야 월세로의 급격한 변화를 늦추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안에선 추 장관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했죠. 윤 총장 관련 의혹, 이 사건들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주변 인물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은 모두 4건인데요. 모두 이곳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불법 요양병원에 관여했지만 혼자만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이 당시 최 씨의 동업자와 요양병원 운영자 등을 최근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검찰이 파주시의 해당 요양병원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최 씨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인 걸로 보이는데요. 파주시는 조만간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영등포세무서장의 뇌물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배당도 안 된 사건이 있다고요? 네,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사의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의혹인데요. 고발된 지 한 달 넘게 수사팀 배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수사지휘까지 내린 사건을 아직까지 배당하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지검은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해당 사건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 선뜻 수사를 맡으려는 부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안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검사들이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검사들의 반발에 불을 붙였습니다. 추 장관이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좋다라고 다소 비꼬는 듯한 글을 썼고요. 그러자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 나도 커밍아웃에 동참한다라며 항의성 댓글들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동참한 검사들의 수가 오늘 200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이런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법 시행 107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처장 후보를 확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정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서두르지 않고 철저히 후보를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추천위원들이 국회에 처음 모였습니다. 추천위원은 민주당 측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 측 이헌,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당연직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입니다. 위원장은 조재현 처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수처 출범 법적 시한을 석 달 이상 넘긴 상황,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속한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단 다음 달 9일까지 위원 1명당 후보를 최대 5명까지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1차 심사는 다음 달 13일입니다. 정해진 평가 기준 없이 난상 토론을 거쳐 최종 2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1명을 골라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처장 후보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입니다. 11월 내 처장 후보 추천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까요? 그건 좀 두고 보죠. 같은 마음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좀 금방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들은 후보의 정치적 편향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공주체가 되게 할 수 있는 공주장 후보를 이제 뽑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후보 선정 과정에서 여야의 대리전 양상을 띈 경론도 예상되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남측 책임이 크다면서도 우발적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국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할 의도는 뭔지 신선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 이모 씨가 사살된 지 한 달여 만인 오늘 북한이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남측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긴장되는 시기 서해 NLL이라는 예민한 곳에서 남측이 주민 통제를 제대로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살 경위에 대해서는 자위적 조치, 우발적 사건이었다며 시신을 찾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시신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남한군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 대부분은 야당과 보수 세력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등을 문제 삼아 동족을 헐뜯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사건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상당 기간이 이제 북미 관계가 불확실한 국면에서 남북 관계를 화해 모드로 전환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북한에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일정 부분 일단락 짓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실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군 통신선을 연결하자고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흉기 테러 용의자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의 21살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에 강경 대응을 거듭 선언했고 국제사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니스 성당에서 무차별 흉기 테러를 벌이다 경찰 총격에 제압된 용의자. 21살 튀니지 출신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탈리아를 거쳐 범행 당일 새벽 니스로 들어왔고 그의 가방에선 흉기와 함께 이슬람교 경전 코란이 발견됐습니다. L'auteur de ces actes qui n'a cessé de répéter en boucle devant nous Allahu Akbar. 무장 세력 알카에다 조직이 최근 프랑스 내 성당 공격을 선동해 프랑스 내무부가 경계령을 내려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니스 테러 용의자가 지령을 받았는지 자발적 범행인지를 추적 중인 프랑스 정부는 대테러 군병력 7,000명을 종교시설에 배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한 번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프랑스가 공격당했다면서 강경 대응을 재차 선언했습니다. De croire librement et de ne céder à aucun esprit de terreur. Et je le dis avec beaucoup de clarté une fois encore aujourd'hui. Nous n'y céderons rien. 40대 교사가 희생된 지 채 2주도 안 돼 발생한 끔찍한 테러에
프랑스 전국의 성당들은 추모의 종을 울렸습니다. 이웃을 잃은 니스 시민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n vient d'apprendre à la télévision que notre sacristain a été assassiné, tué. C'est un choc. Je l'imagine, je le vois toujours. 테러로 불거진 유럽과 이슬람권의 충돌 국면에서 또다시 니스 테러가 발생하자 EU 정상들은 물론 이슬람권인 이란 등에서도 규탄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요즘 집 앞에 이런 문구 붙여놓은 분들 많아졌습니다. 택배 기사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한 분들도 있죠. 이미 총알 배송과 심야 배송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생각을 전환하게 된 때는 택배 기사들의 이어지는 죽음과 쉴 틈 없는 노동 환경을 알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빠른 배송과 저렴한 택배비는 물론 반갑지만 사람 목숨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달라져야 하는 건 기업의 문화입니다. 2012년에 14억 상자 수준이었던 택배 불똥량은 매년 크게 늘어서 지난해엔 거의 2배가 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6억 상자가 배송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업 이익이 증가한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저 급한 불 끄는 데 필요한 대책만을 내놓을 게 아니라 아예 배송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누군가를 놓치지 않도록 사람을 먼저 고려해 해법을 찾아내는 일일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택배 노동자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노동 환경에 맞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택배 노동자들. 최근 잇따른 과로사는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택배사들이 노예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법으로 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만 택배 노동자 15명이 과로사했는데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경주하려고 지금. 특히 택배 노동자는 자영업 프리랜서 형태여서 근로기준법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새 시대에 맞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택배 노동자를 무조건 사업자로 보는 현행법은 바꿔야 한다면서 현실에서 법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그것이 바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한 생활물류법 등의 입법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조두순에게 이사비를 주고 싶다. 이 8살 나이에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나영이 가족의 말입니다. 조두순이 12월 출소해서 돌아올 안산집은 피해자의 집과 불과 1km 거리라고 알려졌습니다. 차를 타면 3분 정도 거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 290여 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는 곳 1km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 거듭 나오는데요. 법무부와 경찰청 또 여성가족부가 CCTV를 늘리고 조두순을 24시간 관찰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 일대에 설치된 범죄 예방용 CCTV는 10여 대.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CCTV가 비추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가보면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곳을 비롯해 안산 전역에 3,600여 대의 CCTV가 있지만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할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셔서 호신용 그런 것도 좀 사주셨거든요. 그리고 CCTV가 잘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수그러들지 않는 불안감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조두순 집 주변 1km 이내에 여성 안심구역이 설정됩니다. 이 구역에는 35대의 CCTV가 우선 설치되고 방범 초소도 세워져 기동 순찰대 등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출소 전까지 CCTV 200여 대가 시 전역에 추가되고 내년까지 이를 포함해 모두 3,700여 대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도 밀착 관리합니다. 1대1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지켜볼 조두순 대응팀도 관할 경찰서에 생길 예정입니다. 또 관할 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음주나 밤 10시 이후 외출을 막는 준수사항도 추가로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범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준수사항이 추가가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재범 방지 대책과 함께 조두순의 알코올 의존 등을 개선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한편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장치를 주고 조두순의 접근을 막는 등의 신변 보호안도 마련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이유입니다. MBN은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말라는 초유의 중징계입니다. 근거는 방송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조항입니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납입 자본금 중 550억 원을 임직원 차명으로 내고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지난 7월 1심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최초 승인 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승인 취소 처분을 해야 하나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 정지 6개월로 처분하고 곧바로 방송 중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고 MBN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MBN은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승인 취소를 하지 않은 건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처분이라며 11월 재승인 심사 땐 엄정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가 법정 제재 연간 5건 이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MBN을 포함한 11월 재승인 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MBN의 당시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업무정지 통지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타는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업체가 처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관련 민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최근 학교 근처에서 공유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범퍼만 일부 파손된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기 차량 손해 면책금도 설정해 놓아 사고 처리 비용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30만 원의 면책금 외에도 휴차료 28만 원과 탁송료 29만 원, 사고 처리 지원금 18만 원 등 다 해서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30만 원을 이제 가입해서 그것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110만 원 정도 넘게 나와가지고 알았으면 절대 이용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구 금액을 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대방 차는 이틀 만에 수리했는데 공유 차량은 일주일 넘게 영업을 못했다며 하루 4만 원씩 휴차료 28만 원이 청구된 겁니다. 탁송료 29만 원도 천안에서 지정 수리업체가 있는 경기도 파주까지 대리기사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이제 시정 조치하고 36만 2,260원으로만 이번 사고 처리를 하는 거로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확정을 했고요. 최근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쉐어링 피해 신고는 219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고 처리비 과다 청구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면책금이나 또는
그 업체에서 요구하시는 휴차료나 이런 부분들을 납부할 것이 아니라 정비 내역서를 꼭 요구하셔서 확인하신 후에 소비자원은 특히 보상제외 항목 등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경제 핵심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 모두 늘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을 선방한 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소비, 즉 내수의 회복 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수출의 3대 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 기계, 9월 수출액이 23개월 만에 동반 상승하면서 전체 수출도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출이 늘자 곧바로 생산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면서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덕에 전체 산업 생산까지 2% 넘게 증가했습니다. 소비도 추석과 집밥 선호의 영향으로 2% 가까이 늘었습니다. 음식료품에 대한 집소비 때문에 음식료품 소비가 좀 늘었고 특히 명절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투자는 설비와 건설 분야에서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늘어난 건 6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넉 달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에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고 4분기의 첫 달인 10월에 경제 심리가 크게 호전된 점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입니다. 하지만 4분기를 낙관하긴 이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봉쇄에 들어간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 수출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내수가 버텨줘야 하는데 아직은 회복세가 미약합니다. 소비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대면 소비 회복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감염 확산 문제 때문에. 결국 방역을 유지하면서 소비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보신 대로 우리 경제의 향방은 내수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소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소비 진작을 위해 기획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모레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600여 업체가 참여해 각종 생활용품에다 자동차까지 대규모 할인에 들어가는데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사전 행사장. 백화점 매대마다 옷을 고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패션 업계가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구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백화점은 물론 온라인몰까지 모두 1,6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부터 외식과 숙박 등 소비 쿠폰 사용도 재개되면서 참여한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업종 불문하고 굉장히 전에보다 매출이 심한 곳은 반토막이 난 곳도 있고요.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도 적고 대규모 문화축제도 할 수 없는 상황. 할인폭과 품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탈 히트 상품이 없는 데다 할인율도 대부분 20에서 30%대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통 코스프레가 더 많이 안 알려져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이제 파격적이진 않고 막상 가니까 뭐 몇 부분만 좀 할인되고 그래서 좀 많이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의 경우 할인 판매 대상이 분명하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매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직매입을 해야만이 뭐 80% 할인이 가능하다 이런 그 옛날의 가정도 많이 깨지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1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좀 장기적인 기획과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게다가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할 경우 오프라인 행사 중단도 예상되는 상황. 철저한 방역은 기본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할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단풍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산을 찾은 탐방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절경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색빛으로 물든 속리산 자락의 풍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이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세계 문화유산 법주산은 가을 운치가 더해져 고즈넉한 멋을 더합니다. 단풍나무에 둘러싸인 호숫가도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합니다. 만산홍엽 절경 속에서 일상의 묵은 때를 씻어내니 평소 답답했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답답해서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니까.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구비구비 말티제 고갯길도 오색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거리를 둬야 하는 불편함에도 찰나의 가을 절경을 놓칠세라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가 절경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상쾌하고 오늘 날씨도 다른 날보다 하늘도 파랗고 해서. 올가을 속리산의 단풍 절정 시기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산 단풍의 절정은 다음 달 중순까지, 그리고 월출산은 다음 달 첫째 주까지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산행 후 모임 자제하기 등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